작년에 임시정부 100년이어서 그 탁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좀 시간이 코로나가 풀리고 아마 내년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를 한번 하고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나 만들어낸 나라라는 걸 알고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아이들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를 갔다 오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1번인가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 데리고, 일반인들 데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가흥, 해영, 항주, 진강, 우리 남경에도 그렇고, 여기 장사, 황조, 유주, 기강, 중경, 그때 건물 그대로 다 남았어요. 정말 좋은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임시정부를 비롯한 전체 독립운동 세력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중경에 안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큰 이동의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일전쟁이 나면서 이런 이동이 있었었는데, 자,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동하면서 혼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의. 그렇게 해서는 일본의 대장을 죽이면 대장이 또 나오고, 일본의 왕을 죽이면 왕이 또 나와서, 이거를 뭔가 큰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키워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는 남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1기, 2기, 3기까지 지금 한 120명 정도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만주 지역으로 가서 일본의 교량을 끌어내는, 일본을 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남아서 조선의용대, 또 조선의용군 이렇게 군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시기이기는 하지만 상해에 안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군인들을 양성을 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또 낙양군단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92명을 졸업을 시켜요. 그렇지만 이게 중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군인을 양성한다라는 게 이제 비밀이 새 나가서 그들이 중국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이 훈련도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앞에 남경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 쪽에서는 충칭에 도착하고 나서 아까 상해에서는 사실 간판도 못 걸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경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간판도 걸고 충칭에 와서야 결국은 정부로서의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경에 와서 충칭에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광복군을 창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올해가 1940년에 광복군이 만들어지거든요. 올해가 광복군이 만든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9월 17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작전은 뭐였냐면, 아까 이봉창 의사 의거 때도
것처럼 힘으로는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장차 일본이 중국하고 싸우고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 미군 이렇게 큰 세계 싸움이 될 거니까 일본과 싸우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승전국이 되니까 발언권을 내세워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복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광복군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봉 선생님 중심의 조선해병대는 1941년 4월이 되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걸로 임시정부에서 결정이 나고 그래서 조선해병대가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국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김원봉 선생님 계열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연합정부를 만들고 나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김원봉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나키스트로 유자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 계신 거고, 그리고 유일한 여성분인 방순희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 효창원에 계시는 우리 여기는 이동영 선생님은 1940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여기 차리석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조성환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여기 모여서 연합정부를 의정원을 만들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이상정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시인 이상화 선생님의 형님이에요. 형님이면서 이분의 부인이 누구냐면 권기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첫 번째 여류 비행사신 권기호 선생님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우리 김상덕 선생님, 반민특위 그 위원장을 하셨던 김상덕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정치를 맡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복군이 생기고 나서 1년쯤 뒤에 태평양 전쟁, 드디어 일본이 진중함을 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대일선전포고를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이름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더 바짝 광복군을 훈련을 시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는 OSS하고 특별 훈련을 받아서 훈련받은 광복군들을 이렇게 비행기에 태워서 낙하산으로 국내에 떨어뜨려서 지하 공작을 하면서 추가로 더 잠수함 군함으로 군대를 들여보내고 또 미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직접 일본군과 우리나라 땅에서 싸움을 하는 그 훈련을 받고 국내로 들어가기 며칠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4일에 훈련이 끝나서 김구 선생님이 8월 7일에 그 훈련을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미국 OSS 책임자인 도너번과 한미 공동 작전을 한다라는 사인을 하기 위해서 8월 7일날 서한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 바로 전날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원전탄이 떨어지고 9일날 나가사키 그리고 일본이 8월 10일날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발선이 세워지고 8월 8일날 소련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8월 11일날 북한을 점령을 하게 되고 8월 15일날 선발선이 확정이 되고 9일날 미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으로 남과 북으로 갈리고 또 전체적으로 좌우를 나뉘는 이중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1945년 아까 8월 10일에 항복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그 중경에서는. 그런데 11월 23일 되어서야 임시정부가 환국을 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미군정에서 이미 남한에서는 군정이 실시되고 있어서
정부의 형태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형태로 들어오기 위해서 교섭으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11월 23일이 되어서야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국내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창원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의 뼈를 일본에서 찾아서 다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차례대로 묻고 제일 밑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뼈를 묻으려고. 그리고 아래에 김구능님 친필이 있어요. 그거는 유방백세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묻혀 계신 저분들처럼 나라와 민족과 의를 위해서 죽은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여 자손만대에 영원하라라고 직접 글을 써서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백정기 의사는 많이 알려지진 않으셨지만 이분은 아나키스트예요. 그래서 1933년에 중국에도 친일파가 있었겠죠. 중국의 친일파하고 주중 일본 공사하고 만나서 뭔가 모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일본까지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신 상해에 있으면서 임시정부 때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늘 김구능님이 3.2.3 요소가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194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43년 3월쯤 되면 이제 미군이 승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후에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건데 그 전후의 식민지들을 국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돼요. 이거를 국제공동관리설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충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반대의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구, 김유식, 김원봉 선생까지 다 장개석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카이로에서 회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카이로 회담에 가게 되면 꼭 우리 대한민국은 즉시 독립이다. 공동관리설 안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서 카이로 선언에서 장개석이 미국을 설득하고 영국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국이긴 하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독립을 시켜주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5년에서 48년 사이에 45년 말이 되면 모스크바에서 삼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 신탁통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43년에 독립을 보장을 받았는데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신탁통치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신탁통치를 하는 기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국을 세우겠다라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거든요. 미소가 만나서. 그렇지만 이제 냉전이 시작되기도 하고 미소가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 공동위원회가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0월달까지 활동을 하는데 모니양 여운영 선생은 좌우 합작을 해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임시정부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운영 선생은 지금 현재까지도 무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결렬이 되니까 10월에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돼서 유엔이 감시를 하면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임시정부를 세운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이 그들의 입국을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서 가능한 지역의 선거로 결정이 돼요.
요 와중에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요 시기에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반대하고 결국은 유엔으로 문제가 다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분단의 길로 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소가 해결을 못했으니 우리 민족끼리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남북협상을 제안을 하게 돼서 김구 선생님은 4월 19일, 우리 김규식 선생님은 4월 22일 며칠 뒤에 평양에 가서 남북협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어쨌든 여기서 정해진 대로 5월 10일 날 남한만의 단독선거 대한민국 정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는 거죠. 48년 4월 19일 날 김구 선생님이 평양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때 동원된 사람들이 와서 경교장 앞에서 김구 선생님이 사셨던 경교장 앞에서 반대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김구 선생님이 사시던 공간인데 복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1층에 있는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뒷담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있으니까 김구 선생님이 나와서 젊은이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우리 동포들을 만나봐야겠다. 먼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야단을 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요 시기 김구 선생님이 가장 많이 썼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을 상징하는 휘호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국을.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평양으로 가기까지 그 심정을 썼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19일 날 38선이 있는 여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져야 땅이 38선도 없어진다고 그러죠.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하면 우리 손해잖아. 왜 도와줘?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땅 위에 있는 38선은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도착해서 그 회의에 평양에 도착한 날 냈던 성명서예요. 거기에서 보면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반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죠. 그다음에 자주와 민주도 없다. 왜냐하면 38선을 그어놓고 부모 자식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게 무슨 민주냐. 그래서 38선 때문에 통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가 없고 대중의 기여가 있고 가정의 이상이 있고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구나 다 이야기했던 전쟁을 예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란봉 극장에서 열린 회의에 나가서는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당, 주의, 단체도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을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아까 같이 참여하셨던 김구식 선생님, 노래가 돌아가신 지 70년 되는 해라는 거. 그래서 평양을 갔다 오고 나니까 중국은 또 일본이 빠지면서 장개석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내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개석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선님이 아들 김신을 보내서 중국에서 돌아가신 이동용, 차리석 그리고 한두 분의 유고를 더 가져와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은 여기다가 안장을 하고 내가 죽으면 여기에다 묻어줘. 아까 여기에 원래 그 세자의 엄마 등등 세 분이 묻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묻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보름 뒤에 이 두 분을 묻고 나서 보름 뒤에 조성환 선생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이 자리를 양보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묻히게 됩니다. 이동영 선생님, 아까 우리 임시의정은 초대의장, 국회의장이기도 하고
신흥고등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교육자였어요. 이동영 선생님도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만주 쪽에서도 그런 교육 활동도 하셨고, 임시의정원 의장을 하셨고, 40년에 중국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차기석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상해로 망명을 해서 독립신문 기자하다가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아까 윤봉길 의사 일거 후에 거의 임시정부가 와해가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낸데 차이석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소식을 듣고 45년 9월 9일에 어제 그제가 이제 돌아가신 지 75년 되는 해 였는데 중국 중경에서 고향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과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뼈로 돌아오고, 그래서 효창원에 묻히게 되는 우리 조성원 선생님, 대한제국의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안중근 인사하고도 친교가 있어서 평양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또 신규식 상해에서 신규식 선생님하고 또 같이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감옥에도 가시고, 그러다가 1920년 총살리 전개도 참전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주역이 되셨던, 그러다가 1948년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 설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분단이 되라고. 그래서 어쨌든 국내로 돌아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설암에 걸려서 쭉 말라서 돌아가셨어요. 조성환 선생님이 효창원에 묻혀 계시다. 1948년부터 50년 사이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6월 6일에 시경 경찰들에 의해서 반민특위 특경대가 강제 인산을 당하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김구 암살.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한 번에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6월 21일경부터 26일 사이에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실패가 되고 26일날 결국은 안도의 단독 범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암살대가 움직였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되던 이 시기에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관심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정치, 경제, 군, 경찰 사람들이 모여서 김구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6월 26일날 반민특위 해산에 마침표로 김구 암살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결국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김구선생님 돌아가시고 1년 만에 6.25 전쟁이 납니다.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한 분들이 그 경교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김규식, 이분이 조소왕, 여기 계신 분이 신익희예요. 조성환 선생님, 효창원에 계신, 이때만 해도 벌써 그 병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동호 선생님, 그리고 여기 김원봉 선생, 그 다음에 유동열 선생, 김봉준 선생, 그 다음에 여기 김상덕, 요분이 이제 유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조경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김성숙 선생, 문암, 김산에 나오는 김충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요분이 조한구, 요거는 성주식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황학수, 유진동, 그다음에 장권상 이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 노란색 글씨를 쓰신 이분들이 다 6.25 때 납북이 되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후에는 독립운동의 원로들이 거의 그 다리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은 친일파 최창학의 요 뒤로 최창학이 뭐 그 유족들의 얘기에 의해서도 99칸짜리 한옥이 있었대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당시 신문에 보면 이게 36년에 지어져서 38년에 완성이 됐는데 서대문 밖에 아방궁을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는 굉장히 호화롭고 관심을 받았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국내에 임시정부 한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30년 이상을 조국을 떠나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당장 어디서 먹고 자고 그리고 앞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준비 모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최창학이 경교장을 그 준비위원회에 내놓으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올 때도 미군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임시정부가 돌아온다라고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만 나가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찝차에 태워서 경교장으로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착해서 경교장에서 묵으시면서 1949년 6월 26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2층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제 현장 검증인데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안두희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이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2층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안두희 혼자 살아간 거거든요. 안두희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김구는 남살 사건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김구는 돌아가신 직후의 사진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4발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인중을 맞고 가슴에 2발, 배에 1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인중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창포를 붙이고 있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김구 선생님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을 거고 안두희가 정조준을 해서 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게 데드마스크예요. 그때 벌써 데드마스크라는 걸 떠났어요. 그야말로 김구는 실제 얼굴 그대로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김구님이 이렇게 창가 옆에 있었고 안두희가 오른쪽에도 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왼쪽을 뚫고 총알이 나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 입고 계셨던 피 묻은 속옷 위아래 바지 저고리 조끼, 그 저고리에는 이렇게 총알이 지나간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4발 중에 2발이 이렇게 유리창을 뚫고 지나갔다.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그 수산물에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쏘니까 뭐 총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렇게 총알. 자, 1938년 5월에 아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와중에 창사라는 곳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총알을 정확히 심장을 맞습니다. 이건 백범일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처음 사진이 발견이 됐어요. 일본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 있을 때 일본이 조선총독부에서 상해 총영상원으로 일본 사람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일정들 또는 이렇게 독립운동에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3번의 암살을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2번은 찾아만 다녔고 성공을 못했어요. 3번째는 정말 정확하게 심장 바로 옆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죽은 걸로 알고 제쳐놨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숨을 쉬니까 그때 급하게 응급처치해서 살아나십니다. 왜냐하면 일본 놈도 죽이지 못한 김 선생님이 우리 땅에 돌아와서 동족에서도 돌아가신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구 선생님도 상해로 독립운동하러 가기 전에 황해도에서 교육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부천에서 가까운 강화도에서도 한 석 달 정도 서당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949년이 되면 김구 선생님이 학교를 2개나 만들어요. 자기 어렸을 원래 이름인 창암을 따서 창암학원, 백범학원이라고 학교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중국 지역에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은 700명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도 있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 지역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복군은 700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거든요. 숫자가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혹독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서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그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일본에 협력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챙기지 못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전제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제민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예요.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리오나 저희 400여 백범이 또 있사오니 하늘에서 안식하소서라는 글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11장을 했어요. 45년 10월 5일날 장례식을 했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김구는 무덤만 크지? 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큰가 보다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김구는 무덤만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왜 김구는 무덤만 이렇게 크지?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정부 요인이라고 같이 묻히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뒤에 남은 그 김구 선생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거. 네.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집세를 내세요 이렇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 아들이 여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창학한테 돌려주고 그랬더니 최창학의 후손들은 이거를 67년도에 이병철한테 팔아요. 그래서 그 이병철이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뒤에다가 처음에는 이 건물 정도만 경교장 뒤에다 붙여서 건물을 지어서 고려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병철이 첫째 사위가 의사예요. 고려병원으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제가 82년부터 김구선생 기념사업 협회라는 데 근무를 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 가니까 여기 우리 저 커튼 친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었어요. 책상만 이렇게 3개 정도 놓고 있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통일의 통짜도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2년.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도 80년대에 지나서 그 전에는 어렵게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김구선생님이 살려 돌아가시는 곳인데 병원으로 쓰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오래된 건축물을 문화재 사적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삼성병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김구 선생님이 계시던 여기만 복원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더 오니까 삼성병원에서 양해를 해줘서 우리가 병원 시설을 빼겠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 시설을 빼고 김구 선생님 이 경교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서 지금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폐쇄가
상태이고, 이 복원을 하면서 이 건물에서 뭐 물이 샌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는 개관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요 창 옆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셨고, 여기 앉아 계시면서 총을 맞아서 두 발의 총알은 네 번째 창문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자, 그대로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15년으로 감형이 돼요. 6.25 전쟁이 나니까 우리 민문년 대전지부에서 늘 감사하게 매년 현충원이면 김창룡의 무덤을 파내라라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김창룡이 안두희를 감방에서 꺼내서 다시 복귀를 시켜요. 군인으로. 그러다가 51년도부터 안두희가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다가 56년이 되어서야 내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업을 해서 이 얘기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를 쌓고 있다가 4.19가 나고 나서 안두희를 한번 붙들었어요. 이승만, 망명가고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신성로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했던 사람은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하는 날 죽어요. 뇌출혈로.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4.19가 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난 뒤에 안두희를 붙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겼더니 일사부재리의 원칙. 안두희는 이미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안두희가 붙들렸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가 검찰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다시 안두희가 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두희가 숨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양구에서 군납업을 하기는 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박태영이라고 하는 젊은이 양구까지 찾아가서 안두희를 배우를 캐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두희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일본 유학도 가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 그리고 두뇌도 명석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응징하려고 하다가 이분도 좀 그때 당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1987년 아까 80년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 관심들이 있으면서 권중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안두희를 응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1992년 국회에서 김 선생님 암살 배우에 대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안두희가 붙들렸을 때 했던 이야기 이상으로 더 발전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996년 우리 부천에 살고 계시는 박기서 선생님이 안두희 집을 찾아가서 안두희를 처단했던, 김구 선생님처럼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은 총알에서 죽고 그런 애국자를 죽인 안두희가 제 목숨 살 만큼 다 살다 죽으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 안두희 나이가 8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중풍으로 2번 쓰러지기도 했고 물리적으로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분이 안두희를 자기 목숨 살 만큼 그대로 살게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두희를 처단했습니다. 그때 박기성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게 정의봉이라고 하는 원리로 안두희를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성 선생님이 3년형을 받고 1년 6개월 아닙니다. 4개월 만인가 3.1절 특사로 풀려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천에 있는 소신역에게 버스 운전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부천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기념사업부에서 일을 할 텐데 전화가 왔어요. 박기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사업회 회원이냐? 아니다, 회원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봤더니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박기서라는 분이 안두희를 처단했다라는 그 연락을 받고는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부끄럽다 였어요.
왜냐하면 김군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두희 죽일 놈 말들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안두희를 처단한 사람은 우리 협회 회원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백범일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때 박혜선 선생님이 50대였을 거예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큰아이가 딸이었는데 고3이었어요. 수능을 보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박혜선 선생님은 국민학교밖에는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에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장에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랑은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분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두희 죽일 놈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박혜선 선생님이 지금 주천에 살고 계십니다.